국가 간에 금기시된 일 중에 하나는 국경을 정확히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국가의 영토 중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으며 정확하게 표기하여 상대방 국가를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실수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빠르게 사과하면서 잘못을 정정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겠죠. 간혹 국가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국가에 딸린 섬을 실수로 누락시키는 것은 봐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독도를 꼭 빼놓지 않고 그립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엄청난 항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과감하게 한국 전체를 세계지도에서 드러내버린 나라가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을 샀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발생된 지가 좀 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한국 네티즌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에도 매우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한국 지도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무슨 이유로 역풍을 맞는다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일본의 소니는 한국의 지도를 세계지도에서 과감하게 지워버리는 일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커뮤니티 관련 지도를 제작해 본사에 놓았는데 보시다시피 한국이 없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정도에 벌어진 일인데 그럼 왜 소니가 한국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했는가라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이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 한국이 먼저 그랬다는 설입니다. 2012년에 삼성은 갤럭시 제품 홍보를 위해서 전세계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치러지는 행사로 삼성 부사장이나 주요 고위급 임원이 직접 영어로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프리젠테이션이죠. 이 가운데 등장한 세계 지도에서 일본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 네티즌들은 즉시 이 지도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삼성 제품은 사지 않겠다. 삼성이 한 일을 기억하자. 그들은 고의적으로 삭제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워낙 일본에서 고전하고 핸드폰도 점유율이 낮으니까 신경 안 쓴 게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당시 삼성의 일본 핸드폰 시장 점유율은 10%로 5위에 랭크돼 지금과 매우 큰 차이는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은 삼성을 잘 안 씁니다. 삼성 로고도 떼어버리고 갤럭시만 붙여야 팔릴 정도였죠. 심지어 삼성 핸드폰만 안 쓰는 게 아니고 삼성 반도체와 하이닉스 반도체도 30% 미만을 가져다 씁니다. 따라서 삼성치고 매출이 낮은 일본 시장을 지도까지 지워가며 홀대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삼성이 의도적으로 일본을 지도에서 지워버렸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삼성의 영향력을 봤을 때 일본이 사라진 지도는 전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것이고 이에 일본 대중들이 화를 냈던 사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마치 리벤지 매치와 같이 소니가 한국을 지도에서 사라지게 했다는 것이 유력한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까지도 역풍을 맞고 있는 것은 한국이 아니고 유독 일본이 그렇다고 합니다. 삼성은 일부 극우 회원들에게만 잠시 공유되고 넘어간 반면 한국에서는 많은 네티즌이 아직도 그 얘기를 한다는데요. 특히 한국의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이 출시될 때마다 관련 이미지가 등장해서 불매운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은 한국에서도 매우 인기가 많은 게임셋으로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마다 줄 서서 구매하거나 매진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때와 분위기가 매우 달랐습니다. 작년에 일본에서 시행된 수출 규제로 인해서 노저팬, 불매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긴장된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러나 플레이스테이션 5는 현재 예약 판매 중인데 1차 때 25분 만에, 2차 때에도 1시간 만에 매진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미 1차 판매 때 한국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이 매진됐다는 소식이 일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 네티즌들의 말투를 배워서 그대로 답글을 달았습니다. 선택적 불매운동 하고 있다면서 한국인들은 노 저팬이라고 말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를 비롯해서 일본 제품을 원래는 좋아한다면서 약간은 조롱에 가까운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바로 과거 소니의 지도입니다. 오히려 한국 네티즌들은 소니가 사용했던 지도를 꺼내 들면서 플레이스테이션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진 사례가 나오지만 해당 기업 입장에선 자신들의 했던 일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 네티즌들이 공유하는 모습은 자칫 자신들의 매출이나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까 우려도 되기에 역풍을 맞는다는 의견도 다수의 네티즌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런 것은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의 불씨가 되살아나 다른 기업으로도 여파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한 한국 네티즌은 정신 차려야 한다, 선택적 불매운동을 하면 안 된다며 그들이 사과할 때까지 가야 한다고 독려합니다. 물론 소니가 실수로 그 지도를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만 네티즌들은 일본은 한국 관련 지도나 명칭을 삭제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서 고의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도쿄올림픽 지도에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슬그머니 집어넣어 표기해서 참가국인 한국에서 올림픽 보이콧 논란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끝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제대로 수정해주지 않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도 평창올림픽 때 일본을 그리지 않아서 일본도 똑같이 대응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 한국은 작업을 했던 외주 업체의 실수였습니다. 당시 일본 스가 관방장관이 평창올림픽에서 일본이 보이지 않는다며 당장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국은 이를 수용하여 곧 수정한 지도를 다시 공식 홈페이지에 올리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한국의 항의를 받고 지도를 수정하는 신용만 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독도가 잘 안 보여서 수정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일본 영토의 색을 점으로 찍어놨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점의 형태로 꼼수를 부리면서 여전히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지도 도발은 여전히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WHO와 같은 전 세계 회원국들이 보는 세계 지도에도 독도 울릉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되어 있는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4월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는 WHO에 명백한 문제와 오류가 있어 시정을 2달 넘게 요구해오고 있지만 WHO는 이를 무시하고 지도에 독도와 울릉도를 한국으로 고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심지어 주한 영국 대사관의 홈페이지에도 버젓이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고 독도가 없습니다. 문제는 영국 정부는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지가 꽤나 오래되었다는 점이고 잘 안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 제작한 국제 버전의 일본의 지도가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뜻이 됩니다. 또한 각종 글로벌 기업들에도 이러한 영향은 나타나죠. 최근 네티즌들은 애플 지도에서 독도 명칭이 검색이 안 된다는 글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예전에는 아이폰에서 독도가 나왔는데 이제 지역 숫자 표식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는 글을 올리면서 불매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습니다. 물론 이에 관해서 일부 네티즌들은 애플은 오픈소스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아마 다케시마 명칭으로만 쓰이는 것 같다면서 한국에서도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글 지도도 독도 명칭이 사라지고 연이어 일본해가 표기된 바가 있어 국내에서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독도는 여전히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가 되어 나오는 모습도 일본의 조치인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보다 시장이 작다는 이유로 뜻밖의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계 다국적 기업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시장이 작은 경우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으며 아이폰 같은 경우 가격이 일본보다 비싸게 출시되는 등 한국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당국도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동해 일본해 병기가 통과됩니다. 2019년 미국 뉴욕주 교육국이 모든 공립학교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도록 지시한 사례, 2017년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모든 교과서 출판사에 동해 일본해를 병기하는 법안이 통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세계 지도에서 동해가 단독 표기되거나 일본해와 병기된 사례 비율이 1999년에는 3%에 머물렀지만 2009년 28%, 10년 뒤인 2019년엔 40% 등으로 급증하면서 전세계도 동해를 인정해주는 분위기입니다만 여전히 60%는 일본의 단독 표기라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과거 거의 동해, 이스트시로 표기되던 한국의 바다가 일본해로 병기되는 것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러한 것은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로 인해서 모든 명칭을 일본으로 바꾼 상황에 나온 것이기 때문이고 UN 지명 표준화 회의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해서 표기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한국도 최소한 동해 단독은 아니더라도 일본해가 표기되는 일은 없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경덕 교수는 일본의 지도 도발에 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일이고 이들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국제 분쟁화를 시키고 독도와 같이 국제재판소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지도에 대해서는 서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스가 일본 불매운동 등에 사용되면서 뜻밖의 역풍이 부는 모습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트리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한 교수가 자신의 논문에서 일본의 위안부가 매춘부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내세운 인물은 마크 램지어 하버드 로스쿨 교수입니다. 다음 달 공개 예정인 자신의 논문에서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는 주장을 남겨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특히 위안부는 1에서 2년치의 임금을 미리 받았고 다른 직업에 비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었으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조선의 여인들에게 인기 직종이었다는 일본 우익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어 논란입니다. 이러한 그가 한국인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이유는 그가 지닌 출신 배경이 한몫하는데요. 그는 유소년 시절을 일본에서 보냈습니다. 초중 고등학교를 모두 일본에서 다녔고 대학교 역시 장학금을 받으며 일본 법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일본 경제와 사회를 홍보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정부 훈장인 우길장의 세 번째 등급 우길 중수장을 수상받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1972년 하버드 법대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개설한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라는 직함도 달고 있는 그는 전형적인 재팬키즈의 노선을 밟았다 알려져 있죠. 그가 이번에 기고하는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매매 계약에도 역시 그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정황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수많은 저작물을 참고 자료로 제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키는 저작물은 총 6개입니다. 소정희 교수의 위안부, 성폭력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식민지배 이후의 기억, 박유화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니시오카 스토무의 2차 대전 당시 한국인들 모집의 현실, 아치 미야모토의 위안부에 대한 전시군대 기록 등 주로 일본이 한국에 저질렀던 전쟁 범죄를 수정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역사를 왜곡하는 저서들이죠. 대표적으로 소정희 교수의 저서는 한반도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낳은 것은 일본 제국이 아니라 어린 여성을 가정학대라는 요소로 전장으로 내몰았던 한국의 가부장제라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일본 정부가 미국에서 위안부 관련 역사를 왜곡시키기 위해 차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논거로서 2019년 5월 일본 외무성은 총 6건의 저작물을 2에서 3페이지의 영어 요약본으로 압축해 유포하는 활동을 하고 있죠. 해외 기관의 로비 등록 공시를 의무화한 미국 법무부에서는 일본 총영사관이 이러한 여론 공작을 위해 막대한 로비금을 지출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목적에 다가가기 위한 공공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라는 목적이 일본 총영사관과 미국 로비 컨설팅 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예 대놓고 친일 행적을 보이는 교수가 너무나도 투명한 의도로 일본의 앞잡이가 되겠다 나섰으니 정상적인 지성인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동료 교수 카터 에커티 교수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에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그의 논문에는 비참할 정도로 심각한 결함이 있다. 나는 지금 이에 대한 반박 저널을 준비 중이다. 밝혔으며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역사학과 교수는 그의 논문은 그야말로 얼빠진 학술 작품이다. 그는 과거에 한반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런 이해도 없이 논문을 써내렸다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그로부터 수업을 듣는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마저 반기를 들었습니다. 인권을 무시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의 파시즘을 옹호하는 그의 논문을 즉시 철회할 것, 그리고 램지어 교수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하버드 대학교 측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성명문은 단 하루 만에 미국 전역에 있는 법대생 1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냈기에 하버드 대학교 윤리위원회에서도 결코 가볍게 넘길 만한 사안이 아니게 되었죠. 하버드 대학교 학생 신문인 더 하버드 크림슨에서는 램지어 교수의 망발을 지탄하는 학생들의 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성인들의 물결을 보며 이번 사태는 제2의 독일 소녀상 사건이 될 것이라 점치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독일 소녀상 때에도 역시 일본이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아무것도 모르던 세계인들은 일본의 전범 역사에 대해 다시 알게 되는 계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 역시 일본은 역사 왜곡을 시도하였지만 오히려 그 시도는 세계인들이 더욱 정확히 일본의 실체를 명확히 알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거죠. 일본이 이런 자책골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은 자신이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 모든 국가들은 일본의 편에 설 것이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들은 미국에 대해 더욱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가고 바이든이 왔으니 이제 일본의 시대다 라며 일본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미국과 함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신들의 르네상스가 도래했다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일본에게 시궁창으로 다가올 뿐이죠. 2021년 일본이 가장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것은 단연 연기되었던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입니다. 하지만 지난 8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슈퍼볼 하프타임에 진행된 라디오 인터뷰에서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매우 노력 중이지만 올림픽 개최의 여부는 오직 과학에만 기반해야 한다며 일본이 어떤 노력을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말했습니다. 이러한 바이든의 입장을 들은 일본의 언론은 믿었던 바이든에게 발등을 찍혔다며 패닉에 빠진 상태입니다.
심지어 올림픽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는 배경화면을 2022년 베이징 올림픽으로 변경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상 2021년 도쿄올림픽은 취소되었다는 내부 결정을 암시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실 세계는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일본이 착각하는 만큼 일본의 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일본의 두 발의 핵을 떨구기 됐고, 이후 다소 친일적인 정부가 미국을 이끌 때에도 역시 일본을 적대하는 세력이 항상 존재했죠.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펄벅입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펄벅은 존 F 케네디 대통령과 높은 친분을 지닌 여성이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을 할 때 그녀에게 자문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펄벅은 뛰어난 판단력과 총명함을 지닌 인재였습니다. 어느 날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미국에게 너무 불리한 조약이다. 한반도를 위해 미국이 지출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제금은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대신 옛날처럼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를 들은 펄벅은 노발대발하며 미국 대통령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서로 같은 인종 같아 보일지라도 서로 불공정했던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역사에서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였다. 아직까지 일본이 힘의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게 통제권을 다시 주겠다는 소리는 마치 우리 미국이 예전 영국에게 지배받던 시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과 같은 헛소리라 일갈했습니다. 너무나도 단호한 그녀의 주장에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한 발 물러서며 농담이니 너무 화내지 말라 당황하는 기색을 비췄다 합니다. 펄벅의 한국 사랑은 유명합니다. 한국이 배경인 소설을 집필하는 것은 물론 한국인 입양 관련 복지 사업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그녀가 출간한 작품 갈 때는 바람에 실려도의 초판본 표지에는 한국의 전통 민요 아리랑의 가사가 쓰여 있고, 책의 서문에서는 한국을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라 극찬하고 있습니다. 1964년에는 부천에 있던 유한양의 공장의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미군과 한국인들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갈 곳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였습니다. 심지어 퍽은 이곳에서 1975년까지 아이들을 직접 씻기고 돌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행보는 최근 한국에서 또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한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해준 한국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계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일본의 만행을 절대 잊지 말고 이를 세계에 알리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제 가만히 앉아 일본에게 당하기만 하던 시대가 아니다. 오늘날 그들은 그들보다 더욱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게 되었으니 그것을 10분 발휘할 시대가 도래하였다 라며 앞으로도 일본의 만행에 적극적으로 싸워나갈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